저 상속 개념, 이 상속 내용은 사실 좀, 저도 뭐 세무사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100% 믿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책의 내용 위주로만 했지만, 한번 너무 또 이건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도 확실하다 싶은 걸 했지만, 그래도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상속이란 개념부터 보면요. 누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사망에 의해서 이제 상속인의,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속자들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겁니다. 상속인에게. 그러니까 포괄적이란 말은, 빚도 같이,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그거를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으로 그리고, 그게 포괄적 승계다, 전체다.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승계 받는 사람을 상속인. 이 상속인하고 피상속인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해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언 같은 게 없으면 이제 법정 상속으로 가겠죠. 그래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는 뭐 법정 상속 가기 전에 그 상속인들 간 협의가 돼버리면 법정 상속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당연히,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법정 상속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실제는 형제가 우애가 좋아도 실제 상속하게 되면 과거 10년까지 정렬을 다 들치거든요. 그게 다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이제 형제 간에 싸움이 나는 게, 너는 아버지인데 이 논 받았네. 7년 전에 뭐 받네. 이게 다 드러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정 상속도 생각해야죠. 1순위는 직계 비속, 자식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손자, 정손자 이렇게 가겠죠. 그런 게 이제 1순위고, 2순위는 직계 존속. 1순위 직계 비속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반계혈족 옆으로 가서 뭐 작은 아버지나 뭐 또 밑에 이렇게 조카로 가는 쪽이고요. 자, 법정 상속에서 그럼 배우자는 누구냐 하면 1순위, 아까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2순위잖아요. 배우자는 직계 비속 있으면 직계 존속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직계 비속이 있고 배우자 있다. 배우자는 무조건 영순위 개념이라서 1순위든 2순위까지 무조건 같이 동반돼서 그 상속자로 갑니다. 법정 상속자로요. 그래서 반계혈족은 말씀드려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친 친족 우선이라서 뭐 직급 비속에도 아까 말해서 자식이 있으면 그 밑에 손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직계 비속이라도. 그러니까 우선순위 쪽으로 가고 최근친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자, 법정 상속분. 법정 상속분이 이제 그 배우자가 50%를 더 가져가요. 계산할 때. 그게 이제 법정 상속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분할이지만 배우자는 1.5 더 가져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를 한번 여기서 보면요. 자, 상속인 조합했을 때에 배우자하고 자녀가 보통 요 경우가 제일 많죠. 제일 많은데 배우자 1.5, 자녀 1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개념이고 배우자 부모가 있어도 또 부배우자인데는 1.5를 주고 자녀만 있으면 동분할. 배우자가 이 밑에 다 자녀가 1순위, 2순위 없고 그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 혼자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밑에 형제 자매 있어도 아무 의미 없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자 권리가 그래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배분에서 우리가 그 상속할 때 본인의 그 의지가 있을 때 주는 게 이제 정려가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뭐 제3자인데도 줄 수 있고 내가 의지 있을 때 정려, 유정 이게 이제 뭐 유언 같은 종류죠. 그다음에 사인 정려 이런 게 이제 법적 용어가 있는데 사인 정려는 쌍방이 합의가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정려는 일방적으로 주는 개념인데 사인 정려는 내가 죽으면 니인데 이 집을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상방이 협의되는 게 이제 사인 정려라 그러고 신탁은 이제 신탁 회사에 맡겨서 신탁회사에서 내 의지를 신탁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신탁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식이죠.
이제 의지가 없을 때는 협의.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법정 상속으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떤 A씨가 유언 없이 그냥 사망을 했어요. 근데 A씨 기준에 부친도 있고, 배우자 있고, 자녀 2명, 손자녀 4명, 뭐 이렇게 쭉 있다가 했는데, 유언 없이 갔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때 이제 상속자는 누구냐? 그러면 직계 비속이 1순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배우자가 이제 상속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 분은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재산 분할은 자녀 각각의 상속 재산은 아까 재산 계산할 때 이제 이런 식의 밑에까지 다 같이 볼게요. 보면 배우자는 1.50%더 가져가니까 전 재산을 1.5, 자녀가 둘이니까 1 분의 자녀들은 1이니까 1. 그러니까 7분의 1을 가져가고 배우자는 요 밑에는 똑같죠. 부모는 자기가 50%더 가져가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7분의 3을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네? 합이 7분의 5네. 그러니까 배우자는 7분의 5를 가져가고 네네. 각각 7분의 1씩만 가져간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죠. 이게 자녀 한 명당 요래 가져가니까 7분의 2가 더 있죠. 여기 지금 자녀 한 명에 대한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7분의 2 곱하기 자녀 한 명, 2명이잖아, 여기. 주면 2명이니까 자녀 한 분은 7분의 2, 한 분은 더 7분의 2 가져가고 배우자는 7분의 3을 가져간다. 그런 개념. 지금 자녀가 2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녀 상속 계산 예를 그냥 하나를 들었는 겁니다. 많지 않다고요? 어떤 분은 배우자가 그냥 재산의 50%를 다 가져가는 거로 일단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대습상속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상속인이 그러니까 피상속인보다 아버지보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먼저 돌아가시고 무슨 사고로도 죽을 수 있잖아요. 먼저 돌아갔을 때에 대습상속은 그 자신 배우자나 아들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상속인 위치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식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대습상속의 개념이 그런데 상속 결격자가 있을 수 있어요. 상속 결격자의 개념은 재산이 많으면 막 다툰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위협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러한 변조를 한다든지 유언장에 변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심지어 살해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면 상속 결격자가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아무 권한도 없음 갑니다. 이런 걸 처벌받게 되는 거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포괄승계인데 아버지가 빚을 더 많이 남기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 그 상속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대라. 자식이 있을 때. 단순 승계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상속자가 위치에 돼버리면 재산하고 부채를 무조건 다 뜯맡아야 돼.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이러다가 부채가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뒤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기 재산을 바쳐가지고 부채도 갚아야 되는 식이 되니까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승인이 그 중간에 있는데요. 한정승이란 거는 자기가 받을 법적 상속분 안에서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또 3개월 내에 돌아가신 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 이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정승인, 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한정승인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빚이 나오면 나는 내 재산까지는 손 안 대고 아버지가 받는 법정 상속분 안에서만 책임지겠다. 이게 이제 한정승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해서 내가 충분히 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늦게 빚이 엄청나게 나왔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또 여기서 특별 한정 승인을 해줄 수가 있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고 인지 후 3개월 내에 이렇게 또 타이트하게 해놨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가거나 이제 보통 단순 승인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 단순 승인이고 이제 한정 승인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다음에 상속 포기는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 그럼 아예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요런 게 이제 법적인 위치에서 승인과 표기고요. 자, 유언제도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제도가 5가지가 있는데, 자필정서, 이게 제일 우리인데 유용하죠. 뭐, 내 혼자, 노하우 유지, 비밀 유지도 잘 되고, 그 대신에 이 지켜야 될 내용, 주소, 성명, 연월일, 이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자격이 없습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성하고, 날인하고, 도장까지 정확하게,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지장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그 부분 찾아봤거든요. 인감 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자필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필로 쓰고 자기 서명 쓰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의는 필요 없으나 사후 금의는 필요하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써놓고 바로 법원에 가지는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 법원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거. 이거에 이제 자필정서는 또 작성은 용이한데 위조나 분실의 위험은 또 있겠죠. 그래서 자필정서는 이런데 금인이란 즉 유언자가 사망 시 법원에 유언장, 뭐 녹음도 마찬가지고 비밀증서도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여서 이러한 이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러한 그 증거 자료가 있다라는 걸 법원에다가 이제 알려놓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자필증서 방식이 있고 나머지 방식들 간단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자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녹음 방식도 비슷한데 이런 것도 형식을 갖춰야 되고요. 그 대신에 녹음 방식은 증인이 2명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필요하고 사후 금인 아까 법원에 돌아가시고 나면 신고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증인이 2명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그 유언이 노출되기가 쉽겠죠. 이제 살아있을 때 하다 보니까 분실의 위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증서 방식인데 비밀증서 방식은 이게 대필도 되고 타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작성해서 봉인해서 거기에다가 도장까지 찍고 해서 아무도 못 열어보게끔. 그래서 그 공정인 또는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작성해서. 그래서 이건 비밀 유지는 잘 되겠죠. 2명 이상 역시 또 정은도 필요하고 사후 금인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비밀 유지는 잘 되지만 좀 절차가 복잡하고 또 유언이 있다라는 존재는 알려지겠죠. 내용은 모르지만. 자, 공정증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공정 사무실에 가서 나는 그냥 말로만 하고 그 공정인이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또 상당히 편하겠죠. 또 정의는 그래도 필요하고요. 사후 금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요. 사후 금의는 필요 없고 왜냐하면 공정인이 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공정인 그 법무사나 뭐 이런 걸 끼서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구수정사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한 번씩 보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뭐 돌아가시려고 할 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냥 증인들 앞에서. 근데 이거는 보면 급박한 사유가 발생해서 유언의 취지를 증인 한 명이 구수해주고 말했는 거를 다시 증인 한 명 그걸 낭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격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또 정인이 2명 이상이나 필요하네요. 정인이 2명 이상 필요하고, 급박한 상황이 끝나고 7일 이내 사후금 법원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는 많이 보지만, 유언이 노출되고 실효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그때 자식이 옆에 있어서 들은 자식도 있을 거고, 또 못 들은 자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필정서가 날짜 우선이거든요. 내가 오늘 열심히 써놨는데 아예 자식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날 내가 바꿔 뿌리면 항상 최근 날짜가 우선. 그 뒤에 가만히 있어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유류분제도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류분제도를 모르고 상속했다가 나중에 크게 이제 싸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유류분제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받을 법적 권리에 어떤 분은 2분의 1, 또 어떤 분은 3분의 1이 되거든요. 그거는 내가 아버지가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법정 유류분만큼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주면 소송이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생각하고 상속 분배를 해야 된다. 이 말씀도.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서 보면 유류분에 대해서 권리할 수 있는 게 배우자, 직계비속, 아까 그 상속 순수 그대로 다 됩니다. 근데 여기 두 분은 뒷장에 나오려나? 자,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은 상속 마지막 순위에는 있었지만 유류분 권리자는 안 되고요. 자, 상속 포기자와 결격자도 그 유류분 그 청구는 못 합니다. 그러나 대습 상속인은 억울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뭐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상속 못 받았거나 포기해서 못 받았지만 대습 상속인으로 위치가 있을 때는 유류분 권리도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고요. 네? 찍으실래요? 이거, 예. 제가 시간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빨리 찍는 거 아는데 빨리 넘기는데요. 이게 대부분 제 채널에 있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법정 유류분, 그 법정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 아까 배우자는 50% 더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계산에 직계 비속 자식하고 배우자는 2분의 1이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 되는 거예요. 꽤 많죠, 생각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3분의 1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이제 법정 유류분이 부족한 상속 재산이 법정 유류분만큼 안 될 경우나 또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유정을 받은 자, 즉 상속 다른 사람이 받은 자나 아니면 과거에 증여받은 사람까지 추적해서 그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10년 내에 증여받은 사람이겠죠. 자, 유류분도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라서 뭐 뒤에 거 또는이라서 이거 뭐 상속 받고 나서도 잘못하면 10년 동안 내 재산이 청구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류분 제도에서 실제 상황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상황이 재산, 우리가 상속 재산은 10억까지는 세금 10원도 안 낸다는 거 아시죠? 그 기본이잖아요. 현행법상에서. 배우자, 그 정상적인 부부 이야기입니다. 배우자 공제 5억, 그 다음에, 기초공제, 기초공제 해가 5억 해가지고 10억입니다. 그렇게 두 개를 10억은, 그런데 이분은 하여튼 상속세 문제는 아닌데, 배우자 한 명과 자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유언을 전 재산을 제3자인데 준 거예요. 제3자인데 줬으니까 배우자하고 자녀가 이제 화가 나겠죠. 그 법정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아까 계산했는 거와 똑같이 이제 자식이 한 명이기 때문에 부모의 일입니다. 2분의 1 해가, 자녀는 4억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 배우자가 6억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유류분은 반으로 줄어들겠죠? 계산해 보면. 아까 2분의 1이니까 둘 다. 그러니까 2분의 1 세에서 2억 3억에 대해서 5억까지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속세는 우리 그 연말 소득 공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1단계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 파악하는 거죠. 그 연간 내가 벌었는 돈 다 뭔지 하듯이 종합소득 할 때도. 그래서 모든 재산을 평가하고, 자, 그 재산 전체에다가 과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과세 재산이나 또 비과세 재산 등 또 국가에 뭐 이렇게 공공으로 했는 이런 건 빼주거든요. 그런 것들 하는 게, 그런 빼고 나는 게 이제 과세 가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은, 이제 공제는 제가 따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공제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제, 배우자 공제, 기초 공제, 뭐, 기본 공제, 뭐, 별것들이 동거가족 공제도 있고요. 등등 그런 공제를 다 빼고 나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하면 10%에서 그 50%잖아요.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에다가 이제 세액공제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 세액공제하고 나면 최종 확정,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하는 거 개념이 똑같아요. 그죠? 선생님, 죄송한데 네. 저 돌아가시는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이 몽땅 얼마가 있는지 어디 들어가면 알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파악하기, 어디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파악해야죠. 아버지가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 모아놓고 내 재산 어디에 있고 통장에 들어가는 거는 한 곳에 가가지고 종합 신청하면 다 나오거든요. 금융기관에 있는 거는. 그건 일괄적으로 볼 수 있어요. 땅 같은 거. 그 땅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등기부 등본 쫙 떼봐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 어디다 빚을 져는 것도 돌아가신다면 그것도 나중에 채무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이제 돌아가신 줄 알면 그런 채무가 한참 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 핸드폰 절대로 함부로 폐기 안 하고 그거 한 1년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요금을 저렴하게 내면서 갖고 있으면서 어떤 그 핸드폰을 잘 뒤져봐야죠. 나중에 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국세청은 그걸 최대한 파악하려고 그러고 상속인은 그 최대한 노출 안 시키려고 그러고요. 일부. 상속세를 맞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이제, 이거는 크게 안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총상속 재산 파악할 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금융, 신탁, 정의, 은닉 재산, 이거 찾아내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간주재산이 있고 추정재산이 있습니다. 추정재산이 상당히 중요해요. 간주재산은 이미 다 드러난 거든 무조건 간주하겠다. 보험금이라든지 신탁자산인지 뭐 퇴직금 이런 거는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이 두 번째 있는 이 추정재산이 어려워요. 추정재산이 보통 돌아가실 때쯤 되면 상속세 돌아가실 분도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빼가지고 찔끔찔끔 갖다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물론 뭐 절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 국세청에서 돌아가신 분의 모든 계좌를 추적해가지고 1년에 2억 또는 2년에 5억입니다. 요거 왜 안 올칠 필요 있어요. 상당히 보통 사람들은 이거에서 많이 고민해요. 이 부분이 얘가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 걱정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요걸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 그러나 용도가 명확하면 괜찮아요. 그 용도가 자식인데 주더라도 이 생활비 목적으로 주고는 부모가 자식인데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자식은 또 거꾸로 부모를 부양할 그런 식의 만약 자식인데 줘도 자식이 순수한 생활비로 쓰는 거는 그 상속재산 안 들어갑니다. 인정한 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일정하게 받은 생활비를 가지고 자식이 모아가지고 예금을 한다든지 또 뭘 산다든지 하면 상속으로 들어가는데 부양 의무에 해당하는 생활비는 그 상속재산에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국세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목적 저런 목적 병원비에 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등등 그런 것들이 합산을 쭉 해서 볼 때 이제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게 또 현금성으로 분류해서 보고 부동산 따로 보고 기타 재산 묶어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요 안에 들어오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초과했을 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과세하냐면 아까 간주재산 중에서도 연금이나 산재 이런 것들에서 유족이 순직 사망에 관련된 거는 그 상속재산에서 빼줍니다. 항상 우리나라 이런 건 잘 돼 있죠. 자, 추정재산 가액은 내가 용도 불분명한 액이 얘를 초과했어요. 1년에 2억을 초과해가 3억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그 초과했는 거에 대해서는 상속자가 밝혀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이 1년에 2억 이하나 2년에 5억 이하가 무조건 면피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불순한 의도로 국세청에서 밝히면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밝히면 세금을 추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는 걔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세청에서 이거 이상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쓰는 비용에 대해서 밝혀라고 그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못 밝힐 경우에는 사실 아버지가 막판에 막 가가지고 막 마음대로 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술집에 가서 막 펑펑 쓰고 했는 거 다 못 밝힐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20%까지는 봐주겠다. 그게 최대액이 2억 원이라는 뜻이죠. 최대. 그래서 추정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항상 돌아가시기 전에 그 추정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이해할 때는 그 세무사 찾아가도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물어보러 가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2단계에서는 이제 과세가액. 그래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거 이제
아까 전체 재산에서 비과세 재산 빼주는 거예요. 전사자 재산이나 공공단체에 유증했거나 제사에 관련된 재산, 사회통념 인정된 구급품 이런 쪽에 했던 거는 상속 재산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플러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년 내에 사전 정리한 것들이 여기 다시 플러스 합니다. 과세 가액 만들 때요. 그 다음에 이제 특례분, 이 부분은 잘 모르실 건데, 자식이 창업한다 할 때도 이거 몇 억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업승계, 뭐 중소기업을 해가지고, 했을 때에 그 가업승계라고 해서 600억까지나 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공장 하시는 거나 이런 분은 이 가업승계 꼭 이용해야 되죠. 자, 상속재산 차감은 여기서 다시 이제 또 빼줘야 될 것들, 공익단체 시행했거나 뭐 우리 사수가 또 따로 딱 되어 있어요. 우리 사수도 빠지는 거고, 채무액, 그건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사전 증여 기준은 여기에 증여분 할 때 상속인일 때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10년, 상속이 아닌 자, 뭐 조카나 뭐 아니면 제3자일 때는 5년까지의 그 증여했는 재산을 다 가액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상속하고 증여는 같은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10년 이내에 했는 거는 다 자기가 세금을 냈더라도 상속 계산세 할 때 다시 합산해서 정산하고 상속에서 불리한 게 금액이 커지면 율이 높아지잖아요. 10%, 20%.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작게 냈더라도 상속할 때 다시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전체 액수가 커지니까. 자, 3단계 이제 과세 표준은 여기서 이제 공제가 나오죠. 공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프로세스 보고 뒤에서 각각 따로 또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뭐 기초공제 2억하고 개별 인적공제 합산했는 걸 네가 선택할래? 아니면 그냥 일괄공제 5억 할래? 둘 중에 그 상속자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5억에다가 배우자 5억 합쳐가지고 10억이라는 뜻이에요.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최대 돈이 많으면 그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도 됩니다. 그럼 뒤에 가서 따로 디테일하게 각각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죄송한데 네. 아까 조금 전 설명에 네. 이미 증여가 됐는데도 네. 상속하게 되면 증여한 것도 10년 이내 건 다 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증여 있는데 그것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를 하려면 10년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10년이 넘어버리면 그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는데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역으로 10년을 가거든요. 그걸 다 들춰내게 돼 있어요. 다 들춰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상속세 계산을 타고 과거에 세금 냈었잖아요. 증여세를. 안 냈으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냈으면 냈는 거는 빼줍니다. 세액에서. 빼주고 이제 다시 정산하는데 만약에 안 냈잖아요. 안 냈으면 그게 추징이 되는 게 날짜별로 되고 또 불성실 가산 뭐 20% 30% 붙고 엄청나게 그 정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리는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재산도 없지만. 아파서 이렇게 증여를 막 서둘러서 해도 소용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0년 전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애가 태어나서부터 정리를 시작합니다. 10년 단위로. 재산이 많다 싶으면 10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거를 쫙쫙 해나가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상속 정리 모든 거라서 맛만 보는 거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세무사하고 상담하세요. 저는 아주 일반적인 선에서만 말씀드리는 그래도 개념적인 거 갖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자, 산출세액을 할 때는 이제 이거는 뭐 산출세액 10에서 50%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증여세 계산하는 요 퍼센트하고 똑같습니다. 증여세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비율로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납부할 세액, 그 세율이 나왔는데, 이게 다 세금인데,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불성실하다 그러면 가산세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 생략 할증이라고도 들어보셨죠? 세대 생략 할증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자식인데 안 주고 손자인데 주는 거. 한 번 주면 세금이 발생하고 또 걔가 이래 주면 또 세금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바로 손자인데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대 생략 할증인데, 그 세금에서 그 재산에 해당하는 것들에 해당해서 30%,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일 때, 뭐 일정 금액이 높다든지, 또 애가 미성년자든지, 그럴 때는 40%까지 붙도록, 그 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세대 생략 할증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징수유예하는 거는 세액 다 나왔지만 그게 문화재에 관련됐다든지 미술 박물관에 뭐 기증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징수를 하지 않겠다.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런 목적으로 쓰고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전에 정리해가지고 그때 증여세 낸 거예요. 그거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나왔는 게서. 그다음에 외국에서 납부했던 것도 빼주고요. 또 열심히 신고하면 3% 깎아준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 가산세가 무서운데 불성실 신고했을 때 20%예요. 20% 세금 나오는데 20%인데 그다가 내가 그 세금을 좀 포탈하려고 머리를 썼다 40%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제적으로 장난을 쳤다 그러면 60%까지예요. 그다음에 아까 과소 신고했을 때 세금 낼 게 한 뭐 큰데 이 금액을 줄여서 했을 때 10%도 되고요. 또 납부 지연, 아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계속 가져왔잖아요. 그 날짜 계산해서 또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에 대해서. 기초공제, 아까 그 공제에서 기초공제 2억을 플러스 인적공제. 이게 이제 인적공제가 그냥 뭐 5천 이게 아니라 또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자녀하고 또 뭐 배우, 그 연로자가 65세 이상 동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소로. 그랬을 때 인당 5천만 원. 사람 수대로 계산하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이 있으면 1천만 원. 그 다음에 기대 연명을 곱해주거든요. 근데 장애인이 나이가 어려다. 한 1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기대 연명은 앞으로 한 4, 50년 더 살겠다. 그럼 1천에 4, 50 곱하면 제법 되겠죠. 또 미성년자일 때는 1천인데 19세 성년이 된 나이에서 이 친구 나이를 빼가지고 그만큼 곱해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개별 인적 공제. 물론 밑에 이런 장애인 있고 미성년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돌아가실 때 미성년자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주로 자녀 정도겠죠. 그러니까 합치면 기초공제 2억에다가 자녀 둘이 다 해도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할래? 혹은 일괄공제입니다. 일괄공제 5억. 이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중 선택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공제하고 10억이라는 뜻이고요. 자, 배우자 공제가 왜 30억까지 나오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5억이에요. 배우자가 상속을 10원도 안 받아도 실제로 안 바꿔야 자식인데 다 줘. 해가 배우자 이름으로 집도 안 넘기고 자식 이름으로 해도 5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실공제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재산이 많아서 배우자인데 5억을 초과해서 상속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에는 그 실상속액, 그 다음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액을 아까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한도액 30억.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도 가능하다는 거죠. 법정 상속액이 30억 넘어간다고 실상속액보다도 넘어갈 때는 이것도 30억까지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금융재산 공제가 있는데 금융재산 공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은 뭐 감정을 낮게 한다든지 해가 뭐 가격도 좀 가장 낮게 하려고 하는 거고 가격의 어떤 그 정확성도 좀 떨어지잖아요. 사실 부동산 가지고 책정할 때는. 근데 금융재산은 그 액면 그대로잖아요. 통장에 들어있는 액면 그대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야, 요건 좀 감해주자. 그래서 금융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최소 2천에서 2억까지 금융재산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뭐 금액 얼마일 때 얼마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만 제가 인용 안 했습니다. 금융재산은 보통 금융재산 가지고는 계획성 있게 하는 사람은 예를 남겨가지고 상속세 내도록 해요. 우리가 10억 이하인 사람은 상속세 걱정 안 하지만 뭐 한 100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상속세도 어떤 식으로 낼 거냐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재산을 갖다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금융재산을 남겨서. 그 다음에 동거주택 공제인데 이 부분도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더라고요. 복잡한데 일단 직계 비속과 직계 비속의 대습상속인, 즉 자식들만 효도하라는 의미예요. 효도하라는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자녀가 부모하고 같이 살면 10년 이상 또 살아야 되고요. 조건이 까다롭죠. 요즘 애들이 부모하고 10년 이상 살려고 할까요? 잘. 그러니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그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세대 주권 요건도 있어야 되고 기타 다른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드려도 조금 머리 아플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해 손실, 상속이 일어나고 6개월 내에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내에 상속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재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또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과거에 뭐 재해를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가업상속 공제도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데 혹시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재산이 개인 사업 안 하시더라도 내 재산이 한 100억 될 것 같아. 뭐 한 50억만 돼도 가업상속 공제 생각해야 되죠. 50억 안 돼도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이런 이제 가업 요건, 피상속 요건 이런 것들이 제 유튜브에 가면 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거기서 보시고요. 내가 가업을, 이거 사실은 중소기업 공장을 유지하는 사람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50% 중소기업 100억짜리인데 50억 되고 나면 그 중소기업이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악용하고 있죠. 그게 뭐냐? 어제도 저 대청호 쪽에 아주 카페, 땅 넓은 데다가 카페 해가지고 막 주차 공간 넓히고 땅을 많이 사가지고 카페는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빵집은 되거든요. 그래서 큰 카페에 가면 빵을 파는 이유가 상속 공제, 가업상속 공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미 세무사인데 그 자문을 받고 자기가 돈이 많다 그러면 좀 변두리에다가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가 카페 하나 지어놓고 커피 팔면서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공제 조건을 지켜야 돼요. 이게 까다로워요. 뭐, 대표자도 있어야 되고, 그 직원들의 월급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5년간 월급도 함부로 못 갚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국가에서 무조건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카페 하는 사람 시도는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식하고도 같이 또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자식이 대표자로 또 와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뭐 영원히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제를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또 계속 그렇게 공제가 돼야 되지. 나중에 돌아갈 때 이거 다 정산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계속 공제를 물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영동형도 있더라고요. 영동형은 이제 부모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동, 무슨 그게 있겠죠. 그래서 8년 이상 영동했을 때도 이게 30억까지 이제 농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공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이제 정려인데 정려가 훨씬 어렵습니다. 상속은 심플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려는 참 애매한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정려는 그냥 대충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정확한 설명이 될까봐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해서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뭐 자식이 되든 뭐든 간에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다 정려로 보거든요. 꼭 돈을 줘서 뭐 실물이 넘어가야가 아니라, 뒤에 이렇게 보면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묵시적, 완전 포괄주의고요. 간접적, 사실상의 이익이 이전되면 다 정려로 보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증자, 주는 사람을 기증자라고 그리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재산은 어쨌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고, 이제 정려에서 비정려 재산, 정려냐 이게 비정려나 좀 헷갈리는 거. 이거는 뭐 유정, 사인 정려 이런 건 당연히 상속이죠. 상속이고, 그 다음에 취득 무효에 의해서 다른 재산의 소유권 반환, 뭐 이런 게 부동산 거래하다가 보면 뭐 사기를 치거나 뭐 잘못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려재산 받은 게 유류분으로 의해 가지고 넘어가는 재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위자료도 정려재산으로 안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협의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 재산 넘어가잖아요. 그때도 이건 정려재산으로 안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정려재산을 내가 정려를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 다시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세금 계산해 보니 너무 많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나중에 받을게 하고 다시 돌려줄 때에 그 기간에 따라서 있는데, 금전은 제외입니다. 금전은 오늘 받았다가 내일 줘도 정려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재산 확정 후 신고 기한 내에 재협의가 일어나거나 이것도 이제 그 비정여로 본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 요건 조금 그래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정여는 상속은 3개월 내에, 상속은 6개월 내라 그랬잖아요. 정여는 3개월 내거든요. 그 요 3개월 시점이 법정 신고 기한이 정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에요. 요 기간을 두고 국세청에서 자, 이거는 금전은 제외고 일단 부동산이나 뭐 다른 뭐 자동차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당초에 정여했는 거든 또 반환했는 거든 다 3개월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안 매기겠다 이 소리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났어요. 법정 그 신고 기한이 지나고 했을 때는 처음에 줬는 거는 정여로 보겠다. 그러나 반환은 비과세를 하겠다. 근데 여기서부터 3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양쪽 다 정여로 보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3개월 단위로 요렇게 바뀌어 나간다 하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네. 애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걸 3개월마다 신고를 하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금전은 해당 사항이, 금전은 무조건 정여인데, 금전이 자녀인데 그냥 생활비 주고 하는 거는 정여까지를 안 봅니다. 내가 학비를 준다든지, 다 부양의 의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정여를 안 봐요. 자녀가 받아가지고 그 생활비 받아가지고 뭘 한다든지 하면 이제. 많이 줬어요. 그럴 경우 굉장히. 목돈을 줬을 때. 네, 목돈을 줬을 때 이야기인데, 그거를 순수하게 내가 이건 생활비로 쓰고 유학 자금으로 썼다. 이럴 땐 정여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어떤 자녀의 재산 불리기 형식으로 갔다. 이러면 정여로 보는 거죠. 그래요? 근데 네. 걔가 그 돈으로 주식 주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여로 볼 수가 있죠. 네네네. 아니 지가 장학금 받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그건 뭐. 네네. 네. 자, 그래서 정여세 과세 대상이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죠. 그럼 만약에 그럴 경우 선생님 3개월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해라고요? 아니요. 만약에 3개월마다 하는 그거는 정여재산의 반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받은 사람이 돌려줄 때에 세금을 매기느냐 안 매기냐 하는 그 기준이 3개월 단위로 일어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정여는 정여세 낼 때 또 10년 단위로 봐요. 정여내는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10년을 합산해가지고 정여하거든요. 내가 정여를 지금 정여하지만 순수하게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정여한 날짜 기준으로 10년 걸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정여도. 그러다가 자꾸 10년 단위로 줄여나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 정여도 10년 이내 것만 보는 식이 되는 겁니다. 정여도 중간에 5년 전에 정여를 매덕하고 지금 와서 또 정여하잖아요. 그럼 10년 단위로 안에 들어오는 걸 다시 합산해서 정산하면 정여세도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여세 과세 대상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특히 재산 취득하고 할 때 자녀인데 뭐 싸게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지 자녀가 이런 게 이제 특수 거래라고 하는데 특수 거래도 다 되거든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정확하게만 하면. 그러니까 시가 대가 차익이 30%가 되거나 3억 이상 되면 정여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요 수치 정도는 또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여는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법에서도 정여 예시, 정여 추정, 정여 의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정여에서 정여세 과세 대상인데 정여 예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 대충 채무 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전체 놓고 볼까요? 테이블 3개거든요. 사진 찍으시려고 하는. 자, 이 꺼징은 너무 어려워요. 요 꺼징 보면 대충 알겠죠? 뭐 그래도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들 뭐 가지고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설명드릴 능력도 안 됩니다. 지금 요런 제목만 보시고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하시고요. 정여 추정으로 하는 거는 이제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거, 또 우회 양도 뭐 이런 거 제3자 통해서 줬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우회 양도 뭐 이런 것들이고, 저 정여 의제 규정은 명의 신탁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뭐 법인들이 많이 하는가 봐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데 이 내용들은 제가 이거 수업 들을 때 강사님도 이런 건 너무 어려워서 자기도 저 세무사한테 알아봐라는 식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책 봐도 아주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만 응용을 해버리면 이게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가 있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여세 계산은 이때 빨리 갈게요.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다시 정여세, 요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대로, 정여세액도 똑같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정여재산 가액, 이것도 이제 1단계수부터 말씀드리면, 즉, 재산 이익, 좀 더 추상적이에요. 아까 상속은 명확한데, 이 정여는 현저한 대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가 차이, 취득 가치 증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신탁, 이익, 보전, 보호, 이게 쭉,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여, 일반 원칙인데, B와 C는 시가 대가 차익 30% 이상이나 아까 앞에 말씀드린 3억 이상 경우에 이제 또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단계 이제 과세 가액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비과세, 아까 빼주는 거와 비슷해요. 아까 상속에서 했잖아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재산, 정여세 계산할 때 다 합산해서 다시 하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동일인 합산할 때 10년 동안 받은 1천 이상의 경우, 1천 이하는 합산 안 들어갑니다. 소액으로 보는가 봐요. 그 다음에 동일인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게, 부모가,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내가 자식인데 주는 건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줬고 엄마가 따로 줘도 그건 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동일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부모 동일인, 조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사람으로 봐요. 이 사람이 줬는데 저 사람이 줬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나 부모가 주고 조부모가 줬는 거는 따로 이제 계산이 되겠지만 동일인으로 보기니까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자, 3단계 이제 과세 표준 구하는 거, 정지재산 공제 밑에 테이블에 잠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혼인 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금액이 좀 늘어났죠. 저기 있어 보시면, 정지재산 공제, 배우자 공제는 여기서는 6억이 납니다. 상속 때보다 더 많죠. 그래서, 직계 존속, 이든 비속이든 다 5천을 해요. 5천 정도로 보고 있고, 6천 이내나 4천 이내 인척, 그건 1천. 자, 인척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반계혈족은 대충 감 잡으셨잖아요. 인척은 배우자의 친척이에요. 배우자의 친척. 혈족은 나에 이렇게 가는 거고, 인척은 배우자 쪽은 사실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그걸 이제 인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인 출산 요게 그래도, 배우자하고 결혼하면, 자녀가 결혼하면 그래도 줄 수 있는 금액이, 여기에서 5천 나오잖아요. 자식인데 줄 수 있는 5천. 그 다음에 혼인 출산이가 합쳐서 1억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거 1억, 이거 1억. 따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합산해서 1억. 그러니까 1억 5천을 세금 없이 결혼할 때는 줄 수 있어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애만 낳아도 1억 5천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양쪽 집안에서 3억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과세로. 세금 전혀 없이요. 그 정도는 아셔놓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혼인하고 2년 지난 다음에 애를 낳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걸로 하면 되겠죠. 혼인 출생일이나 입양일 기준으로 2년 내에 또 정년이니까. 요건 두 개 자기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혼인날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도 되고. 네? 그럼 4년으로 가도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네. 출생 애를 갖고 예를 들면 5명 낳으면 아까 그럼 1명이 이런 거 5명 넣는 거, 2명 넣는 거에 대한 건 책자에서 못 봤습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다음 수업 시간이 없죠. 또 찾아봐요. 제게 그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저도 실력이 좀 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는 자녀 수 늘어나는 게 만큼 12개월씩 국민연금 계산해서 1년치 날짜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3인, 세 번째 애 놓으면 18개월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5명 놓으면 엄청나게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그거는 그래 돼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산출세액은, 아까 똑같죠? 아까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대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세 납부할 세액도 룰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액 공제 해주는 게
기정 이미 세액이 나왔는 데서 이제 그 초기에 냈던 증여세액만큼 빼주죠. 빼고 이제 다시 계산하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간단히. 자, 1단계, 2단계 다 똑같습니다.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요것만 달라요. 과세 가액 구하고 이거 하는 길이 똑같습니다. 거의 항목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될 거는 상속과 증여인데, 과세 방식이 상속은 유산세를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놓고 거기에서 전체 과세를 다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재산이 많으면 상당히 50%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여세는 받은 사람의 기준으로 받은 사람이 내야 돼요. 그래서 나눠주니까 증여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 작년부터 이야기 나오는 게 상속세도 이렇게 증여세처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실제 받은 그 위주로 계산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 바뀌면서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그걸 바꾸려고 상속세율도 바꾸고 하려고 다 했다가 이 정부 들어오면서 이번은 말은 쫙 나오다가 그냥 이번에 아무 얘기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 그리고 이건 다른 거. 신고 기한이 이제 6개월이고 3개월 가는 거 아셔야 되는데 이 6개월이라 하는 거는 내가 1월 1일 날 돌아가실 수도 있고 1월 31일 날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1월 1일 돌아가시든 31일 돌아가시든 그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7개월까지를 볼 수 있죠. 돌아가는 시점이 언제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달 그 다음 달부터 3개월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일부터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상속세가 많으면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데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눠서 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일 때는 이게 연부연납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2천만 원이 세액이 2천만 원 이상 나와야지 연부연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매년 분할 세금을 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일 때 10년, 아까 가업상속공제 이런 거 할 때는 20년. 물납도 허용해 줍니다. 물납은 부동산으로 갖다 세금 바친다는 뜻이죠. 그걸 안 팔고 팔면 급하게 팔면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납을 허용하는데 정년은 16년부터 이제 물납 불허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기간 차이가 있고 세율 똑같다 말씀드리고 세대 할증도 똑같고요. 아까 미성년자 20억 초과시는 40%까지 매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기 상속세는 장기간 거쳐서 아까 10년 단위를 생각해야 되니까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또 상속에 너무 울몰하다 보면 자기 사는 것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제 세대부터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부모님 세대들은 또 자식을 위하는 그게 더 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본인은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상속에 몰빵해가지고 효도계약서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거든요. 그런 거 썼다가 소송 걸려가지고 무효화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돈 받을 때 자식이 웃고 그렇지 그거 약발 오래 안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부터 먼저 자기 가족, 자기와 자기 배우자를 먼저 챙기고 자식이 주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 계획을 하면 본인이 이제 가치관대로 실현할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똑같은 금액을 하더라도 이게 자녀 손자녀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재산보다는 자녀가 이제 실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유류분 이거 반드시 유류분을 고려한 사전 정리나 유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되면 상속세 재원을 상속세 낼 거를 또 정리를 또 할 때도 정리세를 A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정리를 너무 전략적으로 하려고 10년 태어나자마자 초등학생인데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정리세 내는 거는 애가 내야 되거든요. 받은 자가 내야 되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봐서 그렇게 세금 재원
그다음에 이제 정리할 때는 상속은 심플한데 정리할 때는 본인이 정리 넣으면 되면 양도세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그 저기 주택 할 때 양도세 관련되는 거, 취득 관련,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 이거 다 따져보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서 해야 되는 거. 본인 생각으로 잘 안 되면 세무사인데 뭐 좀 돈 주고 이래 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재산이 많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